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김종대, 이현주 두 분 다 화력이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함께 최근 이슈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며칠간 전국이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자 또 20년간 최측근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 나가라 요구했습니다. 사흘 만에 휴전 상태입니다. 어제 화재 현장에서 둘이 한 명은 고개를 숙였고 한 명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일단 봉합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봉합이 맞냐? 남은 문제는 뭐냐? 짚어볼 텐데요. 이것 외에도 좀 다른 주제도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 서천 특화시장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소가 불이 나서 200여 개의 점포가 타버린 서천 특화시장 앞에서 크게 싸웠던 대통령과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이 화해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정말 슬픔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 주민 상인들을 위로한다고 가놓고 사실은 본인들끼리 어떤 화해하는 모습만 연출했거든요. 봉합쇼를 한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 정말 이렇게 진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간 게 이 화재 때문에 갔다라기보다는 이제 물론 저희 이제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예. 사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이거를 봉합은 해야 되겠고 이제 봉합을 이제 하는 어떤 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된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또 기왕 배경으로 삼았다면 그래도 그 배경에 대해서 신경이라도 좀 써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하고 왔어요. 그죠? 상인들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화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냐.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막 비판하고 성토하고 한 모양이던데 당연한 거고 저는 윤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초보라고 하지만 이분은 정말 이 어떤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본인도 이제 그러니까 두 정치 초보가요. 거의 빙판길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뭐 서울 대통령 전용 열차에 자리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예정에 없이 동승을 했다는 얘기인데 남아서 끝까지 그분들을 대통령이 안 만나고 가면 본인이 챙겨야죠. 그래서 그 주민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두 끼를 굶고 기다렸다는 인터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대통령 온다 그러니까 식당도 못 가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억장이 무너져 있는데 이게 정치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가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잡아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게 이제 정치가 할 일이 그건데. 지금 이 권력 싸움에 그래 거기가 그게 무대가 됩니까 그래? 일단은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 뭐 브리핑이라고 해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보면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가기로 돼 있었고 대통령도 가기로 돼 있었는데 대통령은 원래 오후에 3시에 가기로 돼 있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다니까 시간을 좀 당겨서 그럼 같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는 서로 있었다가 이제 주민들 반발이 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내놓는 입장들인데 근데 정말 제가 된 마을 앞에서 이 나라를 이끌 두 분이 제밥에만 관심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제가 주말에 대구의 서문시장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순대 떡볶이 있어서 여기 대통령이 다녀가셨냐 해서 노점상에서 앉아서 가지고 여기 다녀가신 게 여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쪽 어딘데 이쪽은 최근에 안 오는데 그 이유가 있대.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해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여기 지금 서천시장까지 그 서문시장이 훌러덩 타버렸다고. 그런데 그 뒤로는 이 골목으로는 정치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왜? 그 저기 뭐냐 보상 문제가 아직도 마무리 안 된대. 예. 그럼 이제 계속 민원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경로가 바뀌어가지고 딴 데로 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가 불난골목이거든.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옆에 상가 건물이 옛날에 2층인데 가 건물로 3층, 4층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3층, 4층은 보상해줘야 되냐 마냐. 누가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도 그 사이에 정권이 2번 바뀌었어요. 아직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인들이 안 지나가 이제는. 이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보니까 정치의 본질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기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렇지만 아픔은 이 골목이에요. 예. 그러면 서천에서 이게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가지고 이게 저기 아픔을 치유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그 무너진 가슴을 이렇게 세우는 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진짜 그 사람들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일단 서문시장, 서천시장이 내가 보니 스토리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얘기도 들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또는 뭐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20분 머물렀거든요. 사실 좀 더 들어야죠. 주민들이 이제 나는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20분 몇 명만 딱 듣고 가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울분을 토하는 주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있죠. 많이 나왔죠. 위로라도 돈 달라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아픈 목소리를 그러니까 관심을 표명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시장이 정치인들의 핫스팟 아닙니까? 사진 찍으러 가기 좋은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배경 좋게만 나오는 거지 정말 상인들의 아픈 목소리를 듣는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 때 뭐 장보기도 하면서 시장에서 사진 찍는 거 그거 솔직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청주에 가면 육거리 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육거리 거기가 전국 6대 상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은 다 거가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하고 평소에 이렇게 한번 가서 또 얘기도 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 이 한국 정치를 보면은 이게 최고 지도자로 갈수록 이런 퍼포먼스가 많아지고 진정한 설득이 없어요. 최근에 길 위의 김대중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 많은 분들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노동 복지 뭐 할 때 IMF가 해서 안 되면은 담병호 전노염 위원장 초청해서 그 언론에도 안 내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몇 시간씩이라도 설득을 했다고. 원래 대통령은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마지막 최종 해결자라는 인식을 갖고 활동을 했지 그걸 가지고 뭐 사진 찍고 카메라 오라 그래 이런 짓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대통령 행동이 다 퍼포먼스야. 여기서 화해를 했네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뭘 어쨌네 그러지만 이것도 퍼포먼스예요. 거기에다가 거기 저 90도 폴더 인사에다가 그 저기 뭐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이게 어느 봉건 시대 짝의 얘기입니까? 오늘날 엄연히 제도적으로 당정이 분리돼 있고 수평적 협력 관계라고 우리가 그거 얘기한 게 당 총재직 그 폐지한 이후로 이 민주화 이후로 이게 다 제도화돼 있는데 이게 무슨 저기 뭐냐 뭐 충성맹세도 아니고 어느 봉건 짝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까? 90도 인사에. 그게 아니라 뭐 생산적 대화를 했다든가 뭐 앞으로 당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든가 뭐 이런 돼지. 자기가 대통령에 대한 그 일편단심을 왜 거기서 쏟아내? 그게 이 당정관계 정상화의 본질입니까? 이게 무슨 봉건시대 얘기지 이게. 그 사진에 보면 폴더 인사한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과 이 용산 그 대통령실 간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당정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당정관계를. 그러니까 저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치개혁을 그동안 해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 이제 대통령이 원래 당 총재직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공천부터 정치자금까지 다 쥐락펴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로부터 이게 대통령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나오고 나서
이건 정말 아니다 해가지고 당정 분리를 제도화하면서 당무에 개입하는 걸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거고. 그래서 오늘 또 박근혜 그러다 대통령이 구속도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걸 수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뭐 김건희 여사를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어떤 십자군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하는 게 아니라 공화정에 맞게 당정은 분리되고 예. 서로 수평적 협력을 하고 견제도 해라. 항상 그 어느 정권이나 나오는 얘기 보십시오. 여당 대표가 청와대 거수기냐 뭐냐 이런 얘기 허구한 날 나왔어요. 그거는 제도의 본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퍼포먼스는 뭐냐 하면은 이건 갈등 봉합도 아니고 휴전도 아니고 일종의 위계 서열에 대한 재확인? 재확인. 이걸로 이제 된 건데 이거 완전히 뭐 가스라이팅이지 이게 무슨 굉장히 그 전근대적인 행태들이죠. 일단은 제가 사실은 서천 휴전이다라고 이게 제목을 쓰려고 하면서도 이거는 서천 특화시장의 이 상인들이 좀 더 기분 마음 아픈 나쁘죠. 일이다. 그래서 일단 이제 화요 휴전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대통령과 집권여당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끝난 건가? 위계서열이 더 확립되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짝 엎드린 건가?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1차 후퇴를 한 거지. 1차 후퇴를. 1차 후퇴. 왜냐면 지금 당장 맞서서 이렇게 싸우고 뭐 난리를 치면 이 사실은 이제 한번 붙으면 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야죠. 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냥 뭐 이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정도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은 본질은 뭐냐? 김건희 게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정농단 게이트예요. 그러면 그 특검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특검법 하게 되면 이 명품백도 조사를 하게 되고 이 피의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 사건들을 같이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속도로도 결국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법 재의결 이 절차가 돌아오면 이 재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일관되게 만약에 맞서면서 가면 이 재의결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 이제 이건 뭐냐 그냥 정면 대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가지고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세력 또는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분당을 각오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그럼 성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수 정당의 특징상 그런 것들을 지금 응원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끝까지 응원할 것이냐 배신자 소리를 분명히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스타일이 이제 예. 관료잖아요, 관료. 검찰 관료. 그래서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인이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일단 고개는 숙였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퇴하라는 요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모양이 완전히 빠졌다. 대통령 말을 바로 밑에 사람이 안 들었잖아요. 네. 예,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검법 문제인 것처럼도 보여져요. 예.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보다는 비대위원장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 차이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다 뭐다 야당이 이제 하니까 나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사건, 울산시장 사건 키우고 김정숙 여사 인도 간 거 또 새로 사건을 하고 사법적인 거 이런 걸로 하고 이제 하면서 또 야당에 대한 더 어떤 극단적 공세를 압박을 강화하고 당신은 그렇게 가서 여의도에서 특검을 막아라.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 거지 한동훈 보고 자기 정치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랬는데 공교롭게 일이 엉뚱하게 풀린 거예요.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언론에서 한동훈 띄우기가 그냥 거의 나폴레옹 개선문 오듯이 그냥 이러고 거기에다가 시도당 순회하는데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여기에 메시지가 뭐 보니까 제법 정치인 같이 나갔어요. 아니 그러는 와중에서 또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김건희 명품 빼게 돼 해가지고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국민들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 용산에서 보기에는 아니 자기 정치를 하려고 이래는겨? 그렇게 생각하고 간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사자 간에 어떤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한동훈은 이런 거죠. 이거는 이기고 지는 전쟁이 될 수가 없다. 어차피 국민 여론이 불리하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 비무장지대 DMZ 같은 걸 일단 치고 예. 거기서 완충구역을 만들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뜬 것 같아요. 그런 게 용산에서 보면 전부 지정치하는 걸로 보여요. 전부 저게 뭐 네가 정치 언제 해봤다고 너 언제부터 정치이냐 지도 안 해봤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간격이 있었던 거지 단순히 김건희에 대한 어떤 처리 방향만이 아니다. 이러는데 내가 20년간 알고 지냈던 저놈이 한동훈 그놈 맞냐? 이런 식의 이제 정서로 치닫기 시작을 했다. 처가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요즘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나 맞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너는 바지 사장하라고 갔더니 진짜 CEO 역할을 하네.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 취임하기 전에 어차피 이제 대선 주자로 간다면 아름다운 뒤통수가 필요하다.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많이 나오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거는 아름다운 뒤통수가 아니라 이제 좀 무지막지한 뒤통수가 일단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아름다운 뒤통수를 쳐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거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거 너무 일찍 센 뒤통수가 사실은 나왔어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작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수하로 시작을 했고 그 수하로서의 그 상하관계로 그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력한 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는 검찰이라는 조직 속에서 이 상하관계로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예. 일종의 실무적인 것을 뒤처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독립이 되냐, 이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한 10년, 20년, 그죠? 20년. 20년 정도 있었죠? 경찰에서. 그러면 이건 쉽게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려면, 그럼 여기서 독립을 하거나 차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수없이 무성한 얘기가 있지만 딱 하나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특검을 처리를 하는 거가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처리는 못하는 거죠. 거기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김경률을 비롯한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수정, 뭐 이번에 비대위 들어온 사람들 영입 인사들 박상수 변호사 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이게 이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로 끝나겠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뭐 서울시장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차별화 쇼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디어로 낸 게 특검을 통과시킬 배짱은 없고 이거 사과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DMZ 완충지대. 그렇죠. 예. 그러면서 김경률이 총대를 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 사람들이 보면 아주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쇼지만 국민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옛날에 대선 때하고 달리 이미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사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그 사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넘어가요, 절대로. 예. 사과하는 순간 수사받아라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받느냐의 문제지. 제가 볼 때 결국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근데 이제 용산에서 딱 보니까 요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감히 지금 이런 꿈을 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은 이제 국민들의 의견은 특검, 수사 여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사과 가지고 막 이러고 여기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낸 DMZ로 거지. 사과라도 하자. 요건데 이제 용산은 무슨 X 소리냐. 요것도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충돌이 났다. 아니, 이런 말씀. 근데 사과하는 국민들의 순간 뜻은 여기 있는데 자기들끼리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고 결국에는 그 특검 수순으로 수사받는 수순으로 가는 게 국민들 생각인데 용산의 문제는 뭐냐면 사과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수사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총선 끝나면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압승하지 않는 한. 그죠?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이 보면 앞이 쫙 보이잖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매 아닙니까 이것은? 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항상 자기가 수사를 하고 남을 재단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밀어붙이면 피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버텨왔어요. 근데 총선이 있다는 거,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아니 보세요. 이게 2016년 상황을 봅시다. 그때 이제 우병우 사건 터지고 뭔가 정권의 균열이 쩍쩍 가고 있었고 모든 기관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최병욱 혼외 자식 사건, 국정원은 남재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기무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박진만 육사 동기 이재수가 이제 낙마하게 돼. 완전히 권력기관이 다 초토화되고 전부 만기 칠남 체제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서도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못 막는 사태가 된 게 2016년에 가을로 접어들 무렵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태블릿 PC가 결정타였지만 그 전에 기회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태블릿 PC가 커지고 광화문에 이제 사람이 모일 조짐을 보이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민주당 쪽하고 은밀히 협의하고자 했던 거는 거국내가 건하고 특검이었습니다. 그때는 정권이 사정을 해서 특검 받겠다. 수사 받겠다. 그러니까 탄핵 퇴진만 면할 수 있으면 뭐든 다 좋다였어. 그때는 말이죠. 이 특검이라는 게 이게 양날의 칼인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국민들에 대한 여론이나 지금의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면은 자세를 낮추고 사과를 하면서 모종의 어떤 특검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를 받겠다든가 내부 감찰을 하겠다든가 뭐든 솔루션을 내놓고 이걸로라도 이렇게 지금 원래 정권이 수습하는 게 맞죠. 정상적 정부예요. 빨리 해야 되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요. 옳진 않지만 어쨌든 가래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정권이라면 미리미리 좀 사전 수습을 해야 심지어 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랬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 한치도 안 밀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뭡니까? 특검이 만일에 좌절되고 났을 때 그 다음 순서는 뭐죠? 그러면은 이건 특검 선거가 돼요. 이번 총선은. 그래서 특검연대 선거라고 저는 늘상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일정 정도 완충구역을 만들고 이거 해법을 내야 되는 게 원래 여당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 뭐겠냐? 저는 총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특검이 아니라 퇴진이냐 뭐 탄핵이냐 이런 거 본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파국적 상황이. 그러면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2016년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이 시끄럽게 나올 때가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사실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16년 7월에 이제 조선일보가 세게 우병우의 비리 혐의를 보도를 했잖아요. 바로 우병우를 잘랐으면 괜찮았을 거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런 어떤 분들이 아직도 민정수석이 있는 가운데 저 개원연설에서 그거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정진석 원내대표 뛰쳐나가고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때로부터 탄핵까지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치의 일정은 물살이 한번 빨라질 때는 이게 얼마나 역동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보니 사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앉아있는데 모든 게 내 책임이 된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정도 말도 사실은 약했던 거지. 국민 눈높이 발언이나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얘기도 사실은 안 했어, 약했던 사실은. 거지. 엄청 약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도 안 그것도 이제 했어. 용산에서 못 참고. 그러니까 어딜 오늘 감히. 결정타는 서천에서 폴더 인사한 장면이 결정타가 아니고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입니다. 거기 한동훈 위원장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단답형으로 막 하고 기자들 눈 피하기 바빴어요. 그게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제가 그게?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제 용산에 액션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용산에서 뭐든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는 여기서 또 사과 또는 뭐 이런 거 말을 꺼내면 요 작업이 이제 충돌이 생겨버리니까 네. 그거를 물밑에서 협의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건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감 표명 정도 사과도 아니고 그냥 유감 아니, 표명 그러니까 정도인데 저는 어떻게 예상을 약간 기다리는 하냐면 분위기가 있어요. 신년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아직. 네, 그러면 네. 신년 대신에 신년 인터뷰 같은 걸 하겠죠. KBS나 이런 데 얘기가 잡아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완곡한 유감 표명 네. 요 정도 하지 않겠나. 김 여사는 한마디도 안 할 거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걸 지금 여권에서 어. 그 정도로 지금 안을 짜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아까 이제 본물 터지듯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물살은 시작이 됐어요. 지금 막 상류에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으려면 아주 국민들이 이 저 정도면 됐어. 이래 돼야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특검법의 그 주가 조작 자체도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이 사안을 상당히 지금 알고 있고 4천만 원 손해가 아니라 23억의 이익을 그 장모랑 같이 봤다라는 것도 이미 팩트가 확인된 거 아니에요. 재판을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 사이에 무슨 뭐 이런저런 부적절한 처신과 뭐 목걸이 문제, 그다음에 비선 문제, 명품 쇼핑, 명품 쇼핑 문제, 거기에다가 지금 명품 백까지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지금 뭔가 그 김영률 회계사가 얘기했던 그 사치스럽다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멜다라든가 이제 네. 그런 어떤 그런 유형의 지금 문제가 민심들 사이에서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큰데. 그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거를 무슨 대통령이 나서서 유감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이미 택도 없다. 택도 이거 강조해서 없어요.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진짜 택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어도 수사를 받는 게 국민들 눈에 보여야 그래야 어느 정도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맞을면은 제대로 처음부터 맞는 게 낫지. 그럼요. 그래서 사과도 해야 되고 수사도 받아야 돼. 근데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눈앞에 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사실 대통령은 지금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저는 이런 상태로 가면 총선 패배하고 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간다. 예. 그게 바로 김대중 주필이 강조한 칼럼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 워낙 강해서 우리야 상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총선 걱정 안 하냐, 또 뭐냐 하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권 경호대의 방화벽 정도라도 확실히 치라는 쪽으로 총선 전략이 이미 후퇴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런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자가 서서히 이제 원외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내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요때가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특기점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계속 어떤 수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뭐 하면 두고 보십시오. 이제 날 조금 따뜻해지면서 광화문에 이제 주말 시위에 참여자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2016년 10월 상황이에요. 처음에 6만 명 정도가 청계천에 모였는데 그때 엄청 모인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에 100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대통령실에는 정무팀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 라인들이 이 금치거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태를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해,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민심을 못하죠.
부산 엑스포 때 누가 이거 위험하다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렇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다 잘 부분 된다고 보면 그랬어요. 대통령실이 과연 제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나. 그 요즘 그 뻔한 게 역할을 보고가 안 되니까. 조중동이 하고 있어요. 예. 거기가 위기의식이 심하거든. 그 조중동에서도 계속 거의 대통령에 대해서 공동정복적이니까. 예, 이거 지금 위기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대통령이 그것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조선일보가 그 김대중 아까 말씀드린 칼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그저께 저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보십시오. 예. 한겨레 경향도 그렇게 못 써요. 이거 지금 보면 이건 뭐 조중동은 이미 한동훈한테 줄 서 있다고 봐야죠. 예. 그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저보다 아니 약간 포기한 제목 것 같아요. 자체가 동아일보 제목 자체가 국민 이기는 권력자 없다예요. 예. 그래서 이건 마지막 문제는 경고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한 1년밖에 안 남았다. 몇 개월이나. 그럼 문제는 간단해요. 그냥 버리고 가면 돼요. 예. 그죠? 그래서 미래 권력으로 확 실어주면서 박근혜 모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게 3년 임기가 넘게 3년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3년 넘게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 권력 해도 이게 안 되고요. 이번 총선은 어쨌든 3년 남은 권력에 대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탄핵을 해가지고 또는 뭐 개헌을 하든지 해서 임기를 없애버리고 남은 임기를 그냥 잘라내버리고 한동훈을 대체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략은 저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이게 되겠냐 이거지. 근데 그게 지금 자 보세요. 후계자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전두환이 노태우 만들려고 내무부 장관 시키고 88 올림픽 조직위원장 시키고 그 다음에 민정당 대표 시키고 정권 내내 걸렸습니다. 그래서 87년 6.29 선언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원래 전두환 발명품을 노태우한테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 이게 비사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임명되는 날 저기 한 여론조사는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이재명을 앞선 여론조사가 한 개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여론조사는 거의 엇비슷하게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뭐냐 싶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도 임명 안 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가서 빨리 그 법기술자가 법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일종의 돌아오라. 테크노라트로 보낸 거지. 내가 언제 너를 정치하라고 보냈는데 대권 뭐 적합도?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제2인자라는 말입니다. 장성택이 왜 죽었습니까? 박정희 때 윤필용 사건은 왜 일어났죠? 김종필은 왜 그렇게 그 정권 내내 순환을 당했습니까? 2인자 소리 듣는 순간 저기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한동훈의 순환사는 지금이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2인자의 그 가능성을 본 순간 그걸 위협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캐비닛이 어제 얘기했네. 어깨를 두드렸지만 이게 이제 손이 아니고 사실 다른 걸 수도 있는 마음, 내심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내심 뭐요? 그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그 마동석 영화에 보면 이렇게 딱 잡고 누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고 싶지만 근데 보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의 캐릭터가 통이 크게 막 지나간 거 툭툭 털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럴 그런 줄 거라고 알았는데 생각들을 했지만 체리 따봉 알고 사건에서 보니까 야 이거 엄청난 뒤끝 장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 하나 눈곱만치라도 찍히면 가만 놔두는 적이 없어. 반드시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고개 쳐들면 캐비넷 푸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 우리 웃으면서 하다니 참 이게 전부 다 위헌적인 상황들인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이렇게 뒤끝이 딱 생기면 끝까지 괴롭히는 스타일.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또 왜 그랬을까? 자기가 어쨌든 순환을 겪었잖아. 박근혜 정권 때. 그죠? 좌천되고 뭐 이유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꽁했던 거지.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얼마나 자기를 막 그걸 했어요. 꽁하고 있던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도 절대
절대 여지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도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자기가 정권을 딱 잡고 나면 예전에 경쟁했던 사람들이라도 아 이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할 텐데 이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때 도망가고 막 했을 때는 잡고 와서 악수하고 얼싸 안았지만 실은 꽁 했던 거지. 이제부터가 한동훈의 수산사다. 그렇죠. 아, 저도 그래서 고개를 저는 세게 쳐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히 그 공관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는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한동훈이 조금이라도? 완충구역을 DMZ를 만들어내느냐 이 분수령에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봐야 근데 되겠고.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뭘 각오를 해야 되냐면 도장 들고 나르샤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맞서서 이게 불거지고 사건이 그리고 완전히 맞서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그 끝까지 막장까지 가는 거를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 이건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중간한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고 꿇어앉든가 아니면 꿇어앉히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이런 뭐 유형인 조폭들 거죠. 양아치들 얘기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아니, 이렇게 그 얘기 평생 지금 하나만 하고 그 얘기를 뭐 이제 와서 해봤자. 아니 그때도 그러니까. 얘기했어 저는 그때도 대놓고 얘기해서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사람은 되면 그러면 안 안 돼. 된다. 그러니까 후보로 뽑으면 안 돼. 근데 그 말을 듣냐고 안 안 듣지. 듣잖아요. 그 당에서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당에서. 난 나왔어요. 네. 아이고, 언제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아니 난 절로 간다는 그러면 이거 현재는 이거- 무소속이죠. 현재는 무소속.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좀 주의 깊게 읽어봤어야 돼. 내가 탈당했죠. 탈당했었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을 대통령에 앉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진들, 윤핵관들, 그 사람들 책임이 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 자기들이 움직이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왜냐면 정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데 어떤 빚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쫙 씌워가지고 우리 뜻대로 움직이자. 허수아비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지배당하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지금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우리 권력 구조가 겨우 이만큼 진화했구나.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항쟁에다가 그 많은 피와 희생에다가 이렇게 치러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겨우 이 정도 진화해가지고 이건 뭐 옛날에 박정희, 김종필 얘기하던 때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실 권력의 그렇겠다. 수준이 말이요. 저 이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가 시간이 갈수록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더 권위주의적 그러니까. 사회가 되고 있다. 아니 법이나 제도를 아주 우습게 우습게 봅니다. 생각하지. 우습게 생각. 무슨 백주에 당무 개입을 하질 않나. 거기에다가 당무 개입이라는 말은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알리바이 만든다고 기사 내가지고 사천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명분을 말이지. 만들지. 아니 그게 뭐 알사탕이나 얼사탕이나 똑같은 거지 먹어보면은. 그런데 저기 그 명품백에 대해서 지금 내놓는 해명이 공직자 윤리법 사항이 아니라 국가기록물법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희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 궤변이자 발명품인데 굉장히 영부를 많이. 아니 요거 요 논리 만든 사람은 제가 볼 땐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홍맹랑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이철규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 종편들이 있어요. 내가 잘 안 보는데 오랜만에 채널들 돌려봤는데 국민의힘 패널들이 판판이 밀리더라고. 이 주제만 나오면. 아주 억지로 쥐어 짜내듯이 변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외국으로부터나 어디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데서 받아가지고 국가가 기릴 만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걸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래요. 제가 정확히 법조문을 외우고 있는데 기록물도 아니죠. 대통령 기록물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이게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정말 어떤 그 뭐 무형문화재나 이런 분이거든 글을 그렇죠. 쫙 썼어.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거를 이제 드린다든지. 근데 보니까 굉장히 이거 가치가 있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결국? 근데 그리고 지금 다 등재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기록을 하게 투명하게. 되죠. 법에 절차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관련 기관이 또 참여해서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되거나 기념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명품백 그 디올 가지고 디올백이 디올백이 이걸 기록물이야. 명-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움켜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그게 이제 이철규 의원의 정확한 워딩은 아유. 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하면 국가 재산을 횡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아무튼 뭐 용산이나 누군가 논리를 아니. 만들어냈겠지만 참 허탈한 논리죠. 이런 걸 이게 뭐라고 하냐? 이런 거를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아니, 김웅 그러면은 의원이 예를 한 들어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어떤 건설업자가 나한테 사과 상자에 예. 그 비밀리에 해가지고 한 1억 원을 말이요. 해가지고 사과 상자인지 쇼핑백인지 뭐 저기 심심할 때 좀 뭐 드시라고 놔두고 가게 하는데 며칠간 안 봤어. 보다 나니까 책상 밑에 1억 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국회의원 하면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예. 나는 숫자로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제 검찰 수사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지금 얘기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예. 의원 기록물법이 없습니다. 그건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의원은 논리 대통령 대신 다음에. 구조가. 논리 구조가.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지적하십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하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기록물이라고. 이게 뇌물이지 어떻게 기록물입니까? 오늘 김웅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백이면 백화점 명품관은 박물관이냐. 그리고 어제 장성철 소장은 저랑 방송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가 국가 보존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영상에 나간 뒤로 이 백이 완판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희소성 때문에 그 국가 보존 가치가 있는 거다. 내가 그 얘기를 많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진짜 주장을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그 뭐 디올 뭐 그게 뭐 프랑스 회사라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실에 감사장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이렇게 엄청난 홍보야. 홍보대사 아무리 해봐요. 이만큼 홍보대나 지금 전 세계 뉴스에 다 나갔는데. 이건 디올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그렇죠. 그러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서 네. 다음 주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현주 의원님 관련된 겁니다. 예. 예. 당사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하셨는데 네. 자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 네. 다시 들어와라. 네. 직접 전화를 받았지요. 네. 네. 예. 언론에서는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민주당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상의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 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이 언론에 나와버리면서 이 상의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럼 언론에다가 한 건 그쪽에서 언론 플레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날짜도 예. 이제 막 날짜는 전혀 사실무근이에요. 뭐 오늘 뭐 입당식 한다, 뭐 무슨 내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저도 입당식 자체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고. 예. 그래서 어쨌든 있는 그대로 딱 그거예요. 제가 확인드린 거는
권유를 하셨고 제가 진지하게 왜냐하면 그 권유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굉장히 무겁게 대표가 말씀 주신 거라 음. 저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뭐 그 전에 지나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는 있어도 그런 건 아예 무슨 뭐 이러면서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이 고민 얘기는- 중이십니까? 그렇죠. 네, 고민 중이죠. 어. 왜냐하면 이게 뭐 당도 뭐 고민 많이 해서 제안한 거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복당을 한다는 게 뭐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중립지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립지대에 있고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도 그렇고 탈당하기 전에도 그렇고 나는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라고 그때 있을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지금이 정치판에서 출마 뭐 꼭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민주당 복당을 지금 이 시점에 제가 한다. 그럼 출마도 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를 제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포지션은 난 사석에서 뭐 이 얘기를 이현주 의원님하고 많이 나눠본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대충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다 당 내부 상황을 보면은 복잡하죠. 비정상적이고 주변적인 문제가 주류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한국 정치를 이제 정상화하고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어떤 그 정당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어떤 원칙주의자의 행보를 가는 것이지 어쩌면은 나는 민주당에 가서도 민주당 내 야당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자기의 어떤 사명이랄까? 어떤 그 가치를 명확히 밝히면서 하면은 입당 자체도 좋은 기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무엇인가 여기저기 이렇게 흘려가듯이 하다가 전화 받고 어찌어찌하게 됐다는 건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흥시장 문제 같은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절대 어떤 개파 정치하지 않겠다. 시흥시장은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검증하면서 이제 부적격으로 한 거죠. 아니 2번 연속으로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건 아예 삿바도 못 잡아보게 한 건데 이게 좀 많이 공분을 자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본격적인 좀 형식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공식적인 토론을 좀 마치고 네, 네. 디톡스로 들어가서 좀 더 내밀하게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주 의원님은 이제 또 네. 다음 일정 있으시죠? 그러니까. 한잔 하고 가세요. 네, 이제 네. 금방 저희가 그 주문한 것도 있는데 그거 좀 하시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의원주님은 어쨌든 좀 깊이 고민하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고민도 되고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길게는 고민하지 않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제 막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이게 조금 앞서 나가는 기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든 네. 저렇든 그죠? 국민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시간 많이 끄는 게 꼭 미덕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결심할 땐 하셔야 된다. 예. 그것도 앞서 저희 준비한 거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가져다 근데 뭐 주시죠. 엊그저께 디톡스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엊그저께. 자연스럽게 디톡스로 자연스럽게 디톡스로 갑니다. 예. 그래서 엊그저께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때까지 제가 나와서 사실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나름대로. 물론. 그러고 다시 들어간다, 복당한다.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제안해 주시는 건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님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다시 중대 결심을 해서 딱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도 좀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 아니 물론이죠. 예. 네. 가져오세요. 아니 나는 인생 살면서 뭐를 10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심상정 의원이 찾아와서 정치하자고 찾아올 때 나는 그 커피숍으로 나갈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이미 결심을 끝내고 갔거든. 근데 15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더라고. 말 들어보니 맞거든. 그래서 그럼 하죠. 너무 귀가 얇으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그냥 국회의원까지 간 거예요. 한 번 결심하면 난 끝이지.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나는 저 이현주 의원께서 결심을 못했어 아직. 이현주 의원께서 심지어 결혼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만 이게 방송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잘했죠.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민을 안 하니까. 결심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현주 의원님은 이왕 그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은 제 생각엔 그 민주당에도 할 말은 하면서 아니 맞아요. 뭐 그 민주당도 부분은 순서대로 이렇게 필요해요.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경로예요. 그 부분은 뭐 민주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어쨌든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우 고마운데. 그러니까 생각을 어쨌든 생각을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해볼게요. 생각 같아서는 좀 오래 고민하고 싶은데 상황을 보니까 고민을 좀 압축적으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앞토크는 끝났으니까 이현주님이 또 뒤에 오늘 바쁜 일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바쁜 일정이 있으면 가셔도. 아니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일정이 많으면 안 돼요. 일정을 느슨하게 여러분들의 해야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죠. 고민이 뭐 근데 말하는 사람마다 여쭤보니까 다 다를 건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저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그죠? 예. 또 잘못하면 또 실망하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보수 쪽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 그렇지만 그렇죠. 어떻게 또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풍운이라는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말이네. 원래 이재명 대표랑은 좀 잘 아셨어요? 아니 뭐 제가 직접 저기 광명에서 해서. 지역구 의원 할 때 그분이 성남시장 하셨죠.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제 도당위원장 선거할 때 그분이 성남에서 도와주시기도 했고 이제 친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때는 뭐 둘 다 핍박받는 뭐 약간 또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견제 많이 받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거하고 또 뭐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양당 중에 하나잖아요. 큰 당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롭게 지금 있다가 자유인으로 있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한 진영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느 정도는 그죠? 그렇죠. 고민의 시간은 얼마나? 다음 보름달까지? 다음 보름달까지? 다음 보름달이 언제예요? 저도 잘 몰라요. 일단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뭐 드라큘라입니까? 보름달 떠오를 때 뛰쳐나오게. 올해 하고 싶은데 올해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자꾸 기사가 나오고 해서 지금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것저것 아니면 정의당으로 오세요. 정의당으로 오라고. 자유인도 괜찮다 이런 생각. 지금 뭐 여기저기서 오라고. 정의당에서도 오라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고맙습니다. 연주원님 뵙고요. 제가 결정되면 그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냥 뒤톡스 재밌어요. 사실 저 한 20분만 하고 디톡스를 한 40분 하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잖아요. 과자도 있고. 그러니까 난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그죠. 이렇게 과자도 있고. 괜히 뭐 그럼요. 여기 세트 나중에 제가 얘기해서 약간 뭐 이렇게 포장마차는 좀 우리가 없어 보이고 약간 뭐죠? 있어 보이는 이렇게 만들어서 오뎅탕도 하나 갖다 놓고. 그거 그 프로 있더라고요. 와인바 같이 해놓고. 와인바 같이. 저는 어쨌든지 간에 제 하루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대변 후에 비대할 때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정의당에 그중에 어떤 버튼을 눌렀냐고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예측이 가능한데. 둘 다 눌러요. 예. 그런데 제가 정의당의 대변인이자 비대위원 아니야. 예.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단어 자체를 좋아해서 대변과 비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맡은 거예요. 어이와 아이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대충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나는 전 국민의 쾌변과 비대스러운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정의당이 요즘 조금 어렵긴 개판이죠. 하잖아요. 역시 아니 정의당은 저번에 이제 녹색당하고 합치기로 결의한 당대회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근데 다음 날 뉴스를 보니까 그 기사는 조그맣게 나가고 유호정 의원 탈당 기자회견이 그렇죠. 다 도배해버린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아니 그렇게 패륜이다 배신이다 하면 아무도 나서서 응징을 안 하고 네. 우리끼리 정치 잘해보자 하니까 국민이 뭘 어느 기사를 주목하시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이라면 마땅히 공당이고 기울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거 이전에 정치인의 양심이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당 내에서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이게 한국의 진보 정당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사실 진보 정치가 없어지면은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보시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와 달이 떠 있을 때는 반딧불만한 빛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칠흑같이 깜깜할 때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엄청난 해보다 더 찬란한 빛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 원래 소수 정당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 하루 13시간, 14시간을 서서 일하는 알바생, 또 명절이 이제 가까워졌지만 돈이 없고 그래서 명절에 집에도 못 가는 청년들, 우리 비정규직들의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당연히 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싶지만 주류가 못된 사람들의 예. 정당이에요. 그럼 거기에 같은 반딧불 같은 존재가 없어진다? 난 그 정치는 끔찍해요. 그건 정말 한국 사회에서 두고두고 뼈 아플 거야. 그래서 정의당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런데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녹색당과의 연합을 할 때 국민적 관심이 없어졌다. 사실은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끔 어떤 뭐 솜씨라고 할까요? 네.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걸 발휘하는 것도 사실 공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또 몇 분들이 실망을 하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있고. 그건 정치 술은 약하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진보의 의제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태 위기, 불평등, 뭐 여러 가지 지금 문명사적인 현안이 다 그렇죠.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보 정당은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큰 당도 물론 이걸 다 한다고는 해요. 그러나 의제는 작은 당 아니면 안 되는 의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정치 생태계가 이제 양극화된다는 건 저로서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사실 저는 기억해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데스노트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파적인 입장도 민주당 당시 새누리당 있었겠지만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통해서 보여줬던 거는 무엇이 옳은 거냐. 그렇죠. 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세나 이런 걸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린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없어진 그렇죠.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때까지 데스노트라는 합리적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데스노트 좀 빌려줄 수 없냐고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누굴 죽이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이후에 조국 사태 때 혼란과 그렇죠. 자기 중심의 어떤 굉장한 어떤 혼란. 그때부터 그 얘기를 못 꺼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옳음을 그 당시 이제 네.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진 예. 그런 게 있어서. 딜레마 상황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 얘기도 제가 이제 김종대 의원님한테 좀 듣고 싶은데 이 부분 좀 방통심의 관련된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하는 심의위원회잖아요. 근데 최근에 류일임 위원장이 임명된 뒤에 아주 기형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것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예, 방통심의는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이게 원래 구성이 네. 관례적으로 여권 추천 6명, 야권 그렇죠. 추천 3명. 뭐 이 숫자가 오르냐 그러냐를 떠나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기준 어떻게 되냐면 여권 추천 6명, 6명. 야권 추천 1명입니다. 이게 방통심의가 중요한 게 특히 방송 관련돼서 이제 지상파나 케이블도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예능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쭉 나오고 있는데 정부 출범할 때는 3대6이었는데 쭉쭉쭉쭉 돼서 최근에 대통령이 여권 추천, 대통령 추천 2명을 더 임명해서 네. 6대1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1명 야권 추천도 이거 너무 편파적이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런 거 무시하겠다고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보이콧하죠. 보이콧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권 추천인들끼리 나와서 방송
뉴스 물론 뭐 예능 드라마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널리즘에 개입을 하는 거죠. 예. 공정성을 해친다. 과연 이게 공정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게 참 뭐 참혹한 수준이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그 민원 파동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친인척 동원해가지고 예. 방통위원장이 예. 청부 민원. 청부 민원이라든가 그걸 또 그 누설한 사람 방통위 내부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예. 이쯤 되면은 거의 뭐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그 파괴라고 그 볼 청부 수 있죠. 민원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하면 청부 민원이 원래 이제 신앙님의 그 뉴스타파 인터뷰 관련돼서 요게 이제 방송의 공정성을 어긋났다라고 네. 민원을 했는데 여러 그렇죠. 명이 민원을 내겠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류일임 위원장의 지인과 친척, 예. 심지어 친동생.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거지. 추정이죠. 야, 이거 얘네들 좀 혼 좀 내줘야 되니까 너가 좀 민원 좀 해. 요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논란이 생겼는데 위원장이 나는 몰랐다. 내 친척이나 지인들이 그 사람들이 한 거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부 보고서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동생분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게 보고까지 됐다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그러고 모르쇠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저렇게 일치단결하는 아주 화목한 가정이시네. 예. 내가 뭐 가족의 힘은 참 위대하고 대단해. 요걸 저는 또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지인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뭐 다른 쪽으로 좀 이거 문제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바깥으로 얘기하기 뭐 하니까 가족을 시켰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만큼 이게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우리 형님, 우리 아저씨, 우리 그 뭐 고수, 네. 뭐 좀 우리가 해줘야지 뭐 이래가지고 마치 뭐 어떤 선거인단 모집하듯이 해가지고 가족이 동원됐다. 이 가족 돌격대 아니야? 가족 돌격대? 그래서 이러니까 그렇게 뭐 가족이 민원을 냈고 민원이 들어왔네? 그럼 심의해봐. 그래서 언론사들 쭉 불러다가 심의해서 불공정하네. 그래가지고 과징금이나 이런 걸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너희들 저번에 공정성 문제로 과징금 받았잖아. 벌점. 제어가 떼기 엄청 힘들어요. 방송국들에게는 엄청나게 개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압력이죠. 엄청 센 압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국제정치학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개념이 굉장히 지금 주목받는 개념이 스텝 딕테이터십, 스텝 독재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지금 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되는데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저강도 독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뭐 막 총과 칼로 하던 그런 독재가 아니라 언론과 여론 조작과 그다음에 사법을 통한 독재를 의미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거기는 완성했고 그다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도 중이고 인도의 모디 총리는 한 걸음 더 나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세계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독재 유형을 지칭하는 일종의 저강도 독재라는 뜻으로 그 용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한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앞서 했던 사람들의 매뉴얼을 거의 다 따라가고 있어요. 사법, 언론, 그렇죠. 뭐 차례대로 아예 어디 매뉴얼이 있나 봐. 네, 아주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내년부터 한국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그 평가하는 그 스웨덴의 대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민주주의 그 국가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인도는 아예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제외시켜 버렸고 지금 헝가리, 이스라엘도 위험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끼어들 여지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어떤 한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물결에다가 GDP가 2만 달러 이상 국가들의 시민 여론조사에 대략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사가 한 7위에서 8위 정도 돼요. 예. 1위가 자산, 소득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7, 8위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맘 놓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차례대로 우리가 사법에서 언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지금 확실히 그 팔비틀어서 지금 협박하고 있고
그런 거 제가 몇 건 합니다. 이런 것도 그것도 나중에 몇 건 아시는 거 재밌는 건들 있어요. 아, 재밌는 건들. 네,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또 바깥으로 보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대놓고 바깥으로도 공정하지 않게 보이면 이거 공정하지 않네. 그러면 사실 이거 고쳐야 돼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네. 공정하지 않은 데서 내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손해볼 수 있겠구나. 이게 사실 인지산정의 반응이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니 그런데 할 거면 대놓고 무식하게 해라.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는 것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권력 잡으면은 내가 다 먹는 거야.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 네. 이런 식의 능력주의형 공정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가장 불공정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사회는 그게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 보면은 나는 정치를 보는 청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예.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폭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줄까 봐 겁이 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저기 바다 건너 미국의 트럼프 이제 그런 경우 거짓말에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비위, 비리, 범죄까지 있는데도 뻔뻔하게 뭔 상관이야 이러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열광해. 네. 그 참 잘못된 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공공선 그걸 뭐 요즘 한 비대위원장도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요. 겉으로라도 그거를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보여야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해관계로만 평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선한 것이고 예.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라는 이런 이제 세태가 형성이 되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이제 없다. 이제 그런 세태로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은 항상 정치적으로 분리하면 국민 갈라치고 남과 여로 갈라치고 뭐 전체 공산주의와 예. 자유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문법 하다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잘 안 돼 또 그게 세련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정치 자체가 술수가 돼 버렸어요. 예. 퍼포먼스가 돼 버렸어요. 김정대 의원님 같은 분이 세게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문제는 그거 같아요.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 그런데 국민을 향해 말해야지. 나는 이번에 명품백 사건도 우리가 왜 사과하냐? 민주당이 또 이럴 건데. 그러면 아니 누가 민주당한테 사과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민주당은 주체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아니 우선 다 덮어놓고 억울하든 말든 덮어놓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예. 이건 기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한테 굴복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그 나라 걱정을 한다면 지금 북한이 오늘도 서해에서 뭐 도발을 했다고 그러고 한반도 위기, 국제 정세 위기, 그다음에 주식시장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아요. 경제 위기, 민생 위기인데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몇 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 디올백 가지고 계속 정부가 가장 거기에 있어야 되는가 대통령실이 이 빨리 사과든 뭐든 수사든 뭐든 수사를 받기 싫다. 오케이 인정. 그러면 사과라도 하든 뭐 하든 하고 빨리 민생을 돌봐야죠. 오죽하면 화재 현장 가서 쇼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화재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시 막스 베벌 읽어야 됩니다. 소명과 책임. 예. 직업으로서의 정신. 예. 다시 막스 베벌을 읽을 시간이다. 요거를 막스 베벌을 유튜브에서 잘 누가 재밌게 설명해 주면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렇죠. 두 가지 기준만 튼튼하면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스픽스 일단 디톡스에서는 우리 김정대 의원님과 또 이거 방심의 문제 등 얘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 디톡스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